이라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반가운 봄비 소식에 산불 걱정을 한시름 덜었는데요. 주말이 지나면 다시 건조한 기후가 찾아와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텐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산불 재난 특수 진화 대원과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시사회를 홍보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르래를 이용해 100kg에 가까운 철근을 끌어올리다가 5층에서 추락했는데요.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 난간도, 노동자의 몸을 잡아줄 안전벨트도 없었습니다. 위험천만한 현장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건데요. 책임자 처벌은 잘 이루어졌을까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원청 대표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관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형량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1호 판례로서 향후 재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재계의 주장처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만한 과잉 입법이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여당이 오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대안격인 농업농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방안, 그리고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실제 하락 전에 선제적으로 쌀을 수매하는 방안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으로 농업직불제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농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자원 직불제를 법제화해 금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 3조 원, 2027년도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당정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풍작으로 공급 과잉,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해 쌀값이 가마니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값이 지난해 한 27% 정도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왜 이런 대책 안 내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당정이 내놓은 쌀 수급 안정 대책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오늘 발표한 대책이 지금까지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뭐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과 뭐 크게 궤가 다르다거나 뭐 어떤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건 아니어서 뭐 일각에선 사실상 재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또 뭐 과감한 시장 격리를 하겠다,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정부가 뭐 늘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었고 네. 뭐 이제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이게 정부에서 의무매입을 하도록 한 거인데. 인데 이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임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안전장치가 될 수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다만 이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이 좀 뭐 재탕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네. 국정과제 틀 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확기 대책 또 내년도 직불금 예산 편성 등은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대3 TV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까지 3명씩 참가하는 토론을 제안한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고 터무니없이 이 야당 법안을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재의결을 하든 아니면 당정이 지금 이번 대책을 내놓은 그 대책대로 정말 실효성 있게 뭔가 정책이 추진되든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농민들이 소득 보전을 못 받고 계속 쌀 수급 과잉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는 좀 이번 기회에 좀 수기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 논의 과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간 순으로 거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야 간에 네.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바로 재의결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여야 간에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좀 공을 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서로 여론전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의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오늘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대책단 소속 위성곤, 양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데요. 예. 오늘은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을 하고 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서 이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후쿠시마 원전 일대 오염 현장을 살피고 또 후쿠시마 지방의원, 또 핵발전소 노동자, 피난민 등과 면담을 하고 이 공동 진료소도 찾을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 여론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동성 보여주기식 반일 퍼포먼스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나요? 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애초에 밝혔던 도쿄전력 본사 방문과 이란 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 면담은 이미 불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 굳이 후쿠시마행에 나섰을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저 또 다른 선동을 위한 반일 퍼포먼스 때문이라면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저열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입장 내놨습니까?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조사하니까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에 대한 건 아니고요. 예. 오늘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그 IAEA 보고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IAEA 보고서가 이 공개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면서 한국 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요청한 바 있고 현재 검증 과정에 함께할 것으로 안다. 우리 정부 판단은 이 전문가 참여 이후 과학과 국민 안전 관점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네. 뭐 신뢰할 만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이런 물을 처리수를 오염수를 바다로 그대로 내보내는 거 이거 괜찮은 것이냐 이런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제목으로는 사실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이 오늘 보고서는 이게 IAEA가 그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보니까 뭐 안전하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가 아니고 예.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등이 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IAEA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네. 뭐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이 방류 후에 오염수 방류 후에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어떤지 점검을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하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점을 확인했다는 게 오늘 공개된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IAEA 전문가들이 작년 11월 일본을 찾아서 이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조사한 내용에 국한된 것이고요. 현지에서 채취한 해양수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은 5차 또는 6차 보고서로 나올 예정이고 그 이후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IAEA는 일본이 올해 한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만 이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 방류 과정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이 REIA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 평가에 대한 일부 사항에, 그러니까 이 방류 후에 방사성 물질 영향을 따져보는 이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이 있는데 네. 이 계획 가운데 해안에서 3km 이내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이 방사성 물질 영향 평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 좀 개선된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걸 왜 제외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 이 점을 이제 일본 측에 요구를 한 거고요. 또 생물체 내 유기결합 삼중수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방사성 물질이라고 요양심에 되겠는데 이 삼중수소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환경 영향 시뮬레이션 영역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액종의 이 농도 추정치 등도 이 역시 IAEA에서 일본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라고 이건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오히려 숙제를 더 많이 받아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오늘은 실제로 안전한지 안 한지 그래서 안전하다는 전제에서 앞으로 이제 일본 그 도쿄전력이라는 그 원전 운영사 측에서 이제 네. 이거를 앞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어떤지를 검증한 내용인 것이고 실제로 뭐 그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의 뭐 그 방사성 물질의 뭐 농도가 어떤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고기가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 방사성 물질이 예, 그거는 이제 5차, 6차 보고서 때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까지 지금 흘러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양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한국 근해까지 이제 해류를 타고 뭐 그 물질이 도달하는 뭐 사실 이 부분만을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미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네. 세계 각지에서 수산물을 사실 저희가 수입을 해다가 먹고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 어선만 해도 태평양 나가서 참치를 잡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그러네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국방위에서 왜 이런 논쟁이 있습니까? 네, 사실 좀 그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해군 함정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제 훈련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네. 바닷물을 정수해서 그 선원 그 이제
그 수병들의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그 물을 이제 그 담수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장병들이 마셨을 때 이게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그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쿠시마에서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혹시 오염수의 해양 방출 시에 우리 해군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서른 의원은 삼중수소는 조수기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식수로 만드는 기계로 걸러내지 못한다. 희석하면 괜찮으니까 모른 척하고 먹자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우리 해군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나온 삼중수소 배출량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배출량과 비교해 적은 양이라면서 IAEA TF팀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하고 있다. 또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여했던 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방류하게 될 오염 처리수가 우리 근해로 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런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종석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해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청수를 더 많이 가져가거나 일정 기간은 해수를 담수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왜 국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논의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논의가 됐어요. 예, 뭐 그 특별권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안심사 1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 예. 국민의힘 중도 퇴장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회의 일정을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면서 이 특히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도입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기동민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한 후에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특검법에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한 걸 보면 일종의 교란용이자 면피용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주 초까지 법안을 만들겠다. 소위에서 절차를 밟겠다면서 한 차례 정도 더 토론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 즉 빠른 처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 그 법안심사 1소위는 이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특검법 논의를 실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독회의 개최를 시사했지만 이번 주 내 1소위를 개의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면서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민주당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했다. 마치 정상적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짓 선동의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정의당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정의당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법사위 소위 또 법사위 그 전체 회의 논의를 이제 더 중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시간 끌기에 나오거나 이제 뭐 지연 전술을 펼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일단 결과부터 좀 살펴보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재보궐선거 투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이 전북 전주시 을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남 창녕군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즉 창녕 군수선거에서는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별세한 노오키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는데 뭐 천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구미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일수 후보가 또 그 창녕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경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전북 군산시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 우종삼 후보가 그리고 경북 포항시의원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상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울산 남구 구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덕종 후보, 충북 청주시의원 기초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여야간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립니까? 뭐 여야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제 여야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시민사회 또는 제3세력의 이제 입장인 것 같고 여야의 입장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비슷하게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위기다. 반면에 민주당은 비교적 좀 잘 치렀다. 아마 이렇게 양당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이제 PK 지역이고 지금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네. 울산 교육감 선거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데 대해서 좀 당혹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네. 열심히 선거 지원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그 오전 최고위원회 후에 이제 언론의 재보선 평가 요청에 대해서 중원인 청주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던 의회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었고 청주시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도 이 PK 지역, 그러니까 울산 선거 결과를 물은 데 대해서 청주에선 이겼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자신의 텃밭에서 이제 좀 패배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좀 적잖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오늘 그 비공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전주열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전주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전북 도당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 전북 도당 현황에 대해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 지역구 이제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이제 당협위원장 또 전북도당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도 그 패배한 선거구가 더 많긴 했지만 예. 뭐 이른바 젖잘싸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던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최덕정 후보 승리에 대해서 좀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서 울산 시민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진보당이 8년 만에 원내에 진출한 것, 이것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정의당이 또 긴장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좀 더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면서 국합 위기를 맞은 집권 2년차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도부의 이딴 설화에 대해 사과를 했네요. 네, 김기현 대표가 최근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이딴 설화에 대해서 국민 당원께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은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고 있다면서 당 윤리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기강을 확립하겠다. 또 국민 정서에 어긋난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해선 차후 자격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 대표가 지도부 인사들의 설화에 경고를 날린 것은 다만 지난주 이래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계속 경고만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발언한 거에 대한 어떤 징계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지난달 28일 이후에 4번째라고 제가 세보니까 그렇던데요. 네. 사실 이 4번 모두 다 앞으로 이제 이런 과거 이런 그냥 또 발생하면 자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지난 4일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이 4.3 관련 이제 좀 논란성 발언에 대해선 네.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뭐 눈썰치 푸르게 하는 게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지난 4일에 나왔던 김 대표의 입장이었고요. 예. 지난달 30일에는 차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경고했고 네. 지난달 28일에도 이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면서 이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받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 국민들께서 당 구성원들의 언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뭐 등등의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경고만 하는 모습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를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이제 제기된 바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요?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 측에서 수령을 거부를 했는데요. 예.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 통화에 이어 오전 10시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통화에서 우리 측의 통지문 발송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내 우리 기업 공장을 기업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우리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대해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개성공단 기업 관계기관 등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문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6190님. 재보궐선거 결과 흥미롭네요. 내년 총선은 어떨지 여야 모두 정쟁 말고 제대로 민생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8988님.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이 정치적 제스처임에는 분명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야 일본도 신중하겠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김성환의 시사야 외쳐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긴 가뭄과 대형 산불이 이어진 가운데 어느 때보다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 이후 강수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과 씨름하고 있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들인데요. 이들은 잦아진 산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고충은 없을지 김영준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은 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불 진화 차량을 운용해서 산불을 직접 진화하고 또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선을 구축하는 임무가 저희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면 산불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 투입돼서 방화선을 구축한다 그러면 산불이 막 그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 있는 인근까지 가가지고 네. 더 산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한다는 역할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산불 진화 차량으로 직접 이제 산불을 진화하기도 하고 예. 또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의 연료들을 이제 차단시키는 역할이 이제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선 구축 임무입니다. 근데 일을 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작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8월이면 가을도 사실 산이 굉장히 가물거나 건조한 네. 때잖아요. 그때도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봄철에는 미리 다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요. 예. 그때를 위해 저희 산불 진화 관련된 교육 훈련 그리고 장비 점검 그리고 산악 임무 수행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면서 365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산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건 아니다. 훈련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 인왕산 산불이 났었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서울 중심에 있는 산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네. 현장에도 가셨습니까? 네, 현장에 4월 2일 일요일 낮에 1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예. 그때 현장은 덥고 건조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날씨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불 지역이 그 인왕산이 이제 바위가 많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기도 그 바위가 머금고 있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진일퇴하면서 진화에 임했고 또 산불 헬기가 철수하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저희 특수진화대가 진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위 많은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일이라서 고생은 고생이지만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바람이 불고 예. 이제 경사도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런 불인데도 이게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시간이 더뎠고 또 바람 때문에 불이 다시 살아나고 불이 옮겨지고 그런 상황이 좀 가장 어려웠던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산세, 지금 이제 산세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수종에 따라서 산불 진화의 어떤 난이도가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산세가 험하면 진화 속도가 더디게 되고 수종에 따라서도 격차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산림 중에 37% 정도가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입니다. 이제 소나무에는 강한 휘발성 물질인 테라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테라핀이 산불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 강한 수종과 잎사귀에 수분이 많은 이제 화렵수 조림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느 지역이 할당돼 있습니까? 저희 서울 구규림 관리소에서 이제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이제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북부까지가 저희 관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지방에도 지원을 나가게 되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왕산 산불 말고도 다른 산불에도 또 가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네, 저희가 3월 26일인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가 이제 2주가 되지 않습니까?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화 만이산 산불 출동했었고 그리고 이어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포천에 또 산불 출동을 나갔었고 그리고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종로 인왕산 산불 출동 그리고 그 3일부터 4일까지 팔당 예봉산 산불 출동 총 4회를 출동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체력적으로 부담 안 되세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고요. 사실 이제 팔당 마지막 예봉산 산불 출동 갔을 경우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체력 소모가 좀 심했던 걸 경험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가실 때 보통 몇 명이 갑니까? 저희 서울에 근무하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은 총 23명이고요. 그중 12명은 이제 서울 성북구 소재 서울 구규림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11분은 이제 경기도 양주 경영지원팀에서 이제 근무하여 두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으로 그 큰 산불을 지금 방어선 구축하고 산불을 끄는 작업을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요? 일단 인력 충원은 부족함이 사실 맞지만 또 소방처럼 교대 근무할 인력도 확보가 앞으로는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산불이 계속 대형화되고 빈번화하게 된다면 인력이 더욱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특수 진화대원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인원으로 산에 올라가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인원이 올라가면 큰 산불에서 아까 방화선 구축 말씀하셨지만 이 방화선 구축이 가능합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제 불이 이제 퍼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에 집중해서 저희 인원들이 투입돼서 이제 불이 옮겨붙지 못하도록 주변에 그 불의 연료들을 제거하고 그런 임무들을 집중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주간에는 주로 이제 산불 이제 진화 헬기들이 주력 진화 작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일몰 후에는 산불 헬기들이 출동을 하지 못합니다. 안전 상황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저희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들이 투입되어 진화 임무를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불 진화 헬기가 떠서 물을 이렇게 뿌릴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화 작업을 같이 하면서 예. 이제 물에 이제 같이 맞으면서 이제 그래요? 진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불이 예. 그 불길이 있는 산불 현장에 들어가고 위에서는 헬기에서 물을 뿌리고 있고 그 물을 그대로 다 맞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면은 보통 산불 나면 한 몇 시간 정도 있으세요? 통상 저희가 이제 뭐 한 오후 한 3시경부터 이제 진화 임무에 들어가면은 예. 보통 저희가 2일 아침까지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후 3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식사라든가 물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쉬는 건 어떻게 해요? 제 야간에는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이제 식사 이제 지원을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김밥이나 그런 음식들을 올려주셔서 그런 걸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그 지역의 인근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2시간이 넘는 거잖아요. 네. 산에 한번 올라가시면 네.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오롯이 산불하고 싸워야 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지금 교대 인력은 제대로 있기는 한 겁니까? 아까 제 2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면 네. 다음 사람은 누가 옵니까? 그래서 이제 교대 인력이 사실 지금 현재 부재하고요.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산불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잠깐 이제 사무소 복귀해서 쉬었다가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치시는 경우가 없어요?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저희가 뭐 진화도 중요하지만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를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동료들이 다친 경우는 없습니다. 참 다행인데요. 네. 이렇게 산불을 진화하는 특수진화대원의 경우에 처우가 어떻습니까? 처우는 뭐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진화 차량입니다. 예. 지금 13mm 호스를 운영하는 진화 차량을 운영 중인데 네. 이제 산이 이제 보통 뭐 높이가 이제 서울 시내에는 그렇게 높은 산들은 많이 없지만 네. 이게 호수가 직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호스를 펴게 되면은 그 수압이 그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고성능 진화 차량을 도입 중에 있는데 예. 이제 그 차량은 25mm 호스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차량이 이제 빨리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야간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더 강한 수압으로 더 효과적인 야간 산불 진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처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러신 것 같네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이 정규직이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90% 이상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청취자분들께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이런 점 꼭 당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요. 네. 일단 입산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로 인화성 물품을 소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 치사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산 근처에서는 소각하는 행위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 실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정말 수많은 장비와 인력 그리고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숲이 회복되는데 최소 3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해 주시고 또 산에서 많이 고생하는 우리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
물론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세수가 잘 안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올해 지금 1, 2월까지 지금 들어온 세수만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1, 2월까지 들어온 세수 작년 같은 기간에 우리가 거뒀던 세금보다 약 한 16조 원 가까이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총 54조 2천억 원인데 네. 작년 이 기간에 우리가 거뒀던 게 69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5조 7천억 원이 이제 줄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걷기로 한 국세 수입은 이제 더 늘어났거든요. 예. 400조 5천억 원을 우리가 지금 걷기로 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2월까지 들어온 국세 수입, 우리가 이거 진도율이라는데요. 이게 지금 13.5%만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지금 목표치로 하는 세금의 13.5%만 2월까지 거쳤는데, 네. 이런 세수 진도율 2006년 이후에 지금 1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거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이 작년보다 한 4조 6천억 원, 약 한 5조 원 정도 더 걷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6조 원 정도 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5조 원을 더 걷기로 했으니까 3월부터 작년 수준으로 거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20조 원 정도 혹은 21조 원 정도 작년보다 이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쓸 돈은 많은데 지금 세금은 안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지는 원인은 뭡니까? 네,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답변이 있는데요. 예.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특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추 부총리의 말처럼 2분기까지 거친 세금을 보니까 지금 주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소득세에서 약 한 20% 감소를 했는데, 네. 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종소세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이 양도소득세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또 이제 종합소득세도 역시 이제 개인의 소득들이 줄다 보니까 지금 줄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 제가 3월부터 정상적으로 들어오더라도 20조 원 정도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월 이후에도 지금 세수가 좋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은 3월 달에 들어온 세금이 올해 1월 주택 매매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1월에 주택 매매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한 40% 줄었습니다. 이 말은 양도세 감소가 3월에도 이제 계속된다라는 얘기고요. 주식이라든가 이쪽도 확지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세금 증가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지금 4분기 영업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이 성적표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법인세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혹시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예. 보유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2021년 그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맞추면서 원체 세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제가 좀 세금 걷는 것을 놓쳤는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작년에 했던 소득세라든가 감세가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종합소득세 감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세 부분은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그 감세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했던 걸 보면 2027년까지 연평균 12조 9천억 원, 그 약 한 13조 원 정도 세금이 계속 들거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토탈에서 64조 원 정도 세금이 감세로서만 순수하게 이제 줄어들게 돼 있고요. 예. 특히 또 우리가 또 뭐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K-칩스법 최근에 통과시켰는데 네. 이것도 지금 또 상당 부분 또 감세 영향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 이제 법인세 부분들이 아까 내년부터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조세 지출 기본계획 이걸 저희가 보니까요. 올해 그 국세 감면에 전망치가 69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를 깎아주는 게 69조 원을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추정치가 약 한 6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6조 원 정도 우리가 더 감면해준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6조 원 정도 세금이 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이 대기업의 그 조세 지출 수혜 비중이 2021년에는 10.9%였는데 이게 2023년에는 16.7%로 올라갑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로 대기업들이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세수 결손이 큰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비교하면 어때요? 네,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이 있는데, 2019년은 일시적이라고 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게 3년이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 이때가 그 이명박 정부의 감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지금 이제 경기 부진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아주 이렇게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른바 이제 감액 추경까지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는 사실상 증세를 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텐데 소득세를 이제 세액공제를 하면서 이 증세를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세법 개정안을 2번 내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담배세도 증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수 부족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감세에다가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세수 결손이 일어난 것 지금 상황이 그때 박근혜 정부 초기랑 비슷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는데 네. 다만 그때는 그 이명박 정부 때 감세 효과로 인한 게 조금 더 이제 늦춰지면서 났던 건데요. 이번에는 더 빨리 난다라는 게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돈이 부족해지니까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아직 세금은 안 들어왔는데 예. 계속해서 정부는 지금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돈은 없는데 어디 있을 거냐? 이럴 때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 차입금 올 들어서 보니까 총 빌린 게 48조 원인데, 예. 석 달 만에 작년에 전체 빌린 게 3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만에 작년에 빌렸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빌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세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작게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기 집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다 보니까 지금 역대급 지금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항상 이 차입금은 무조건 지금 정부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 안 갚고 이월이 되면 안 되고요. 예. 못 갚게 되면 이른바 이제 디폴트가 되는데, 예. 과거에 2004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수가 부족해서 그 갚을 돈이 없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디폴트가 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몰리게 됐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양국특별회계에서 1조 원을 긴급하게 차입해가지고 돌려막겠던 이제 그런 저희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게 정부의 디폴트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에 그렇게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돈을 못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급해서 한원에 빌리긴 하는데 결국 이제 다 갚아야 되긴 하고요. 예. 기재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돈을 어쨌든 다 갚긴 할 거다. 한 번도 우리가 이제 디폴트 한 적도 없고 예. 돈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세수 결손이 나게 되면
정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고요. 네. 어딘가 아직 안 쓰고 있는 잉여돈을 끌어와서 결국 돌려막기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차입금이 너무 많아지면 가면 갈수록 이제 정부가 묘수를 짜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좀 우려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폴트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제대로 못 갚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국채 발행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안 해서 돈을 마련할 데는 없는데 차입은 했고, 그럼 이 돈을 어디 갚을 것이냐? 이게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뉴스거리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저희로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하는 거하고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만약 국채를 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정부의 이제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비중을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 건전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모순인 게 지난해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현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근데 지출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모순이 생기는데요. 과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한은에게 빌린 차입금 다 갚을 수 있을지 어떤 묘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삼모사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그럼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 경기가 살아나면 뭐 부동산 거래도 살아나고 예.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좋아지게 되겠죠. 예. 증권거래세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그 기재부에게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반기 경기만 살아나면 괜찮다.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재부의 기대 너무 상황이 아니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는데요. 네. 정부는 원래 이제 상반기 안 좋지만 하반기 경기가 좋은 상저하고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벌써 지금 4월이잖아요. 예. 이 갈수록 지금 그런 그 기대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안 좋은 그러니까 상저하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최근에 그 아시아개발은행 그러니까 ADB가 올해 한국 성장률 1.5%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아시아 주요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중국이 5% 성장, 대만이 2% 성장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우리도 이제 수출이 많이 늘고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기대였는데요. 네. 그런데 막상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해도 무역 적자, 특히 대중 무역 적자 계속 커지고 있고요. 수출 증가하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중국 정부가 사실상 막으면서 중국 관광객들도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중국 쪽에서 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도 올해 지금 10만 개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뭐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러다 네. 보니까 예. 요무와는 또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또 많이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하반기까지 이제 큰 폭의 세수 증가하기 힘든데 추경호 부총리 최근에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요. 예. 올해 세수가 쉽지 않은 상황 맞다. 그러면서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자금 집행을 관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부가 여유 자금이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걱정이네요. 하여튼 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가 조금 오겠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충남권, 전북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6도, 광주 7도 등 전국이 2에서 10도로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고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의 바람이 순간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8도 등 전국이 13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호남권, 부산, 울산, 경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대전, 충남, 호남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7.7도, 습도 9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12구) 진실버스가 전국 13개 도시를 거쳐 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지난달 27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진실버스에 오른 지 열흘 만인데요. 이 기간 동안 유가족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고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5.18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며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한 기사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고 우지민 씨 아버지 오일석 씨가 한 말인데요. 대구 동성로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태원 참사가 뭔지 물어 답해드리니 아이고 슬퍼라 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게 기억에 남는다. 12구 참사 직후부터 2달 이상 그토록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이태원 참사를 모를 수 있을까? 단순히 이런 의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는 왜 이태원 참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서울의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할로윈 축제날 벌어진 참사가 할머니 입장에서 어떤 일처럼 받아들여졌을까? 아마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일로 여기고 무심히 넘긴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나의 일로 여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어쩌면 나의 일과 남의 일,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그 거리감에 따라 공감하는 정도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몇 달 전 모임 장소로 가기 위해 정자역에 내려 그 보행로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분당 지역 주민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나의 일과 남의 일, 이렇게 구분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만이 아닌 남의 일도 나의 일처럼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단 한 줄도 쓸 수 없던 말들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승윤의 기도보다 아프게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9193님, 저도 정자교를 사고 12시간 전에 건넜어요.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빕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건너신 기억이 있는 분들은 절대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보행교를 걷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언젠가 나의 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266님, 오늘 안영수 대표님 만나 뵙는 날이네요. 제가 문화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코너를 듣다 보니 점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역 공연장에 뮤지컬 예매해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안영수 대표 조금 이따가 뵐 거거든요. 4266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9191님, 시사야 밤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 듣기 딱 좋습니다. 장수하는 프로그램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6734님,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시사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소심한 편이라 처음엔 손님 들어오면 바로 볼륨을 줄였는데 지금은 시사야 당당히 틀어두고 계산하고 있어요. 배포가 커졌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배포도 배포지만 일종의 자존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시사야가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자존감이 생기셨다는 생각을 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편의점에서 소리 탁 틀어놓고 당당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 동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잘 치르셨습니까? 예. 아니요. 자, 정자교 사고 소식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인근 교량 2곳도 통제 중이라고 하네요. 네, 2명의 사상자가 정자교에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정교는 교통을 전면 통제 중이고요. 인도 통행은 순회교를 지금 금지하고요. 인근의 금곡교를 포함해서 4개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속한 안전 진단을 위해서 각 교량별로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4개 교량을 대상으로 동시에 안전 진단에 들어간 건데요. 정자교 상류에 불정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날 집안 침하와 관련된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경찰에도 들어오고 성남시에도 잇따라 접수가 되면서 양 방향을 지금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정교가 이번에 사고가 난 정자교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에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천 위의 교량으로 한 900여 미터 정도 정자교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순회교 같은 경우도 인도에 굴곡이 있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인도교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행이 통제된 불정교와 순회교 금곡교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한쪽에만 다리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가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교량인데 이런 형식은 한쪽 끝엔 교량에 부착이 돼 있고 다른 데는 이제 하중을 받치지 않은 채 설치된 보도교를 얘기하는 건데요. 분당에 있는 교량의 80%가 이 보행로 아래 지지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거 말고도 탄천을 가로지르는 24개 다리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갔는데요. 이 통제는 안전진단이 끝나는 12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로 있는 부분이 다리에 이렇게 보행로가 다 있잖아요. 양쪽에. 근데 그게 지지대 없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다.
예, 왜냐하면 교통을 통행하는 도로와 그 인도가 따로따로 지어진 거예요. 예. 그동안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거 말고 지금 정자교 있는데 말고도 다른 데서도 혹시 이게 어느 쪽에서 터지더라도 터질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리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목격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자교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금 정자교 같은 경우는 9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30년쯤 됐잖아요. 네. 결국은 그 시기에 만들어진 그 교량들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같은 경우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24개 다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정밀 진단에 들어가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교량 827개의 안전 상태를 긴급 점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내에 비슷한 교량들이 있는데 긴급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정자교하고 비슷한 구조의 교량 12개를 내일부터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그다음에 해빙기 같은 경우는 1년에 7번 정기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사고가 났으니까 좀 앞당겨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량들이 다들 오래된 다리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관내 교량 115개에 대한 1차 점검 후에 14일까지 결과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자교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매달려 있다시피 한 보행교 있는 그 아래에 상수도관도 지나가고 각종 이제 뭐 선도 지나가고 그게 다 같이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만약에 이렇게 뭔가 휘어지면서 파열이 되면 그 충격 때문에 압력 때문에 오히려 더 보행교가 무너졌을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사고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도 있지만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이 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석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 발생을 하면 고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대시민재해인 경우인데요. 이번에 해당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가 교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정자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양호 등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관이 좀 엉망으로 관리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공공시설의 다리 붕괴 원인이 지자체가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생긴 것이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 시민들이 작년 말에요. SNS에 정자교 아래쪽에 붙어 있는 상수도관 사진을 올렸는데 막 찌그러지고 고정장치도 풀려 있고 이래서 수도관들이 굉장히 위태로웠다는 겁니다. 구청에 여러 차례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38명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내일 오전에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자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이 나왔어요. 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작년 5월에 증축 공사를 했는데 이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48살 A씨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5층 건물이었고요.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16m 아래로 추락한 건데 검찰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지만 이걸 이행하지 않았고 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급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심 법원은요.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리고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작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네. 처음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나온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이 업무상의 의무를 일부 이행했다 하더라도 일부만 이행했어도 이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고 하지만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를 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는 원청의 대표이사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 설명이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난간을 임의로 철거하는 관행을 가명사유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그런 거를 해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가명을 해줄 게 아니라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없애지 않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하면 징계를 줘야죠. 거꾸로. 네. 그리고 꼭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강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주는. 예.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에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민주노총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 사망 사건도 2년에서 5년 정도 양형이 나오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며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사실상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는요.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의 추락사고에서 아주 전형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인정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근로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 분위기상 이 원청의 대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감안해서 아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게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실제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한 처벌을 하면 경영계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경영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부담스러워서라도 조심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정말로 산재가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땐 이제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것도 확인 못하고 있고 줄었다고 하는 걸 검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더 완화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런 처벌에 대한 판례들이 쌓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라면 어쨌든 처벌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중대재해 예방법 아니고 처벌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고가 지금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네, 맞아요. 법 시행을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수도 예.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애쓰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구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요? 네. 윤일병 사망 은폐 조작과 관련된 육군 및 군 검찰의 행위 일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면밀 조사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유족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이 됐지만 네. 누가 어떤 이유로 윤일병의 사인을 조작하고 은폐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실제로 윤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로 확정해서 공소 제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9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2018년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식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그런 그 사인을 밝혔고 이후에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6년간 조사를 하고 나서 유족들이 받은 답변이 뭐였냐면 군 가해자들한테 속아서 군이 착오하고 실수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작년 9월에 윤일병 사건의 국가 배상 소송에서 사건 은폐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럼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유가족들이 그럼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와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서 윤일병이 사망한 이후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육군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일병이 만두를 먹다가 목이 막혀서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초창기에 그렇게 무책임한. 그렇게 보도했었잖아요. 네, 무책임한 설명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윤일병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족들은 혹시 조직적으로 군에서 이 사인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혹행위한 선임병들이 거짓으로 질식사했다고 얘기를 한 걸 그대로 믿고 발표했다. 속았다라는 거죠, 군이. 가해자들의 설명을 듣고. 네. 그럼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유족 입장에선 납득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인권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초중고교에서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수학여행을 다시 이제 재개했는데 고민이 많은 모양인데요. 올해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서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1,320곳 중에서 45.5%인 601곳이 수학여행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서울 시내에서 이제 수학여행 간 학교랑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어쨌든 가는 아이들은 너무 즐겁겠지만 부모님들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가 때문에 수학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예상 비용을 좀 뽑아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수학여행 예상 비용을 내잖아요. 제주도로 가게 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부산권 같은 경우만 해도 50만 원대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제주에 40만 원 안팎이었고 부산만 해도 30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주도로 만약에 2박 3일 정도 간다고 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한 학생당 64만 원가량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전에는 50만 원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아이가 한 명인 경우도 있지만 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그래가지고 수련회 비슷하게 돌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인데 수학여행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것도 수학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여튼 설왕설래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렇죠.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생각을 못했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네. 이것도 인사 한 말 하시기 전에 네.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청취자분하고 4266님께서요. 네. 공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네. 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영수 대표님 방송 듣고 네. 뮤지컬 예약했다고. 됐습니다. 네. 저는 이거로 그럼 족합니다. 네. 저는 뭐 오늘 공연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해주셔야지. 아, 고맙습니다. 아까 44 몇 번이라고? 4266님. 4266이요? 네. 제가 앞으로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4266 하겠습니다. 4266. 인사말 하기 전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드렸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말 해주십시오. 예, 그럼 아까 조금 전으로 타임머신. 네. 예. 공연을 소개할 수 있는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을 꽉 채워볼 각오로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영수입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각오 굳이 이렇게 다지시지 않아도 네. 이미 청취자분들이 알아봐 주신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4266. 예. 외워야 되겠다. 자, 오늘 각오란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공연이길래 그렇습니까? 제가 그 시간을 꽉 한번 채워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갖고 온 공연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소요 시간이 걸리는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 2시간 정도 소요 시간을 단 2명의 배우가 쉬지 않고 노래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꽉 채우고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지금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공연인데 아마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소극장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작품이거든요. 예. 뮤지컬 해적이라는 공연을 제가 오늘 한번 시사에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보통 뮤지컬이라고 하면 뭐 뒤에 이제 밴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배우들도 화려하게 나오고 무대가 소극장이니까 무대가 막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 음악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명이 나와서 한다고요? 그렇죠. 2명이 나와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해적이라는 제목만 딱 들으면 스케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느낌에.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아주 색다른 구성으로 가득 공연을 채워놓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로에 2인극도 많고 1인극도 좀 있는데 이 2인극은 특별하게 제가 공연도 봤지만 정말 쉬지 않고 노래가 나오는 공연, 배우들의 모습이 쉬지 않고 바뀌는 공연, 이런 공연이어서 흥미진진하고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짜임새가 돋보이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이서? 네. 2명에서 2명 다 해적이에요? 2명 다 해적이기도 하고요. 해적입니다. 제가 이게 공연 줄거리 설명을 해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안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공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경이 18세기 카리브해. 해적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해적들의 황금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설정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사역 덕에 자료 조사를 좀 하다가 1700년대 근데 시간이 또 길지도 않아요.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해상무역이 막 활발해지면서 해적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상무역하면서 유럽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배들이 뭐 굳이 그런 배들이 뭐 경호할 수 있는 뭐 군함이나 이런 거 뭐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적들이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배 급습해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물건 뺐으면 대박. 뭐 이런 거잖아요. 노다지. 그렇죠. 그러니까 해적이 판을 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해적들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품 이야기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 줄거리 오늘 긴데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공연 설명할 때 집중 안 하시면 놓치면 끝이거든요. 루이스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극중 설정이 17세예요. 이 루이스는 아버지가 해적이라서 막연하게 이제 바다를 동경하는데 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그 해적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친구였던 캡틴 잭이라는 해적이죠. 캡틴 잭이 찾아와요. 이 잭이 루이스한테 아버지가 남긴 유물이 있냐, 유산이 있냐 물어보는데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만 남겼는데 그게 약간 편지 같은 그림 같은 걸 하나 남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미 그림이 있는데 이 장미 그림이 사실 해적들만 알아볼 수 있는 보물섬 지도였던 거죠. 그렇지. 요거 좀 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해적인데 뮤지컬 제목이.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 캡틴 잭이 떠나려고 하는데 루이스가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바다에 대한 동경도 있고 해적에 대한 동경도 있으니까. 예. 그 노래 제목에 가장 그 시대 멋있는 직업은 해적이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캡틴 잭이 보기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말렸는데 이 루이스가 기지를 발휘해서 네. 그 보물섬 지도를 먹어버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라. 아, 나만 봤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캡틴 잭과 루이스 이 두 명의 2인극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다로 떠나게 되죠. 네. 보물섬을 찾아서. 그러면서 여행 중에 만나는 주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명사수 앤과 검투사 메리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이 두 명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데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보물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보물섬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물섬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은 공연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예. 결국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또 항해를 떠나게 되는데 네. 당시 해적들한테 가장 무서웠던 것이 해적 헌터를 만나는 일이었거든요. 네. 이 해적 헌터한테 잡히게 되면 교수형에 처해지고 해적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해적 헌터와 결국 만나게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틴 잭과 그 해적의 아들 루이스와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말씀드렸던 앤과 메리. 예. 이 네 명의 이야기들이 네. 그 위기 상황에 각자의 모습대로 아주 멋지게 표현되거든요. 아니 배우가 둘이라면서요. 지금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있어요. 거기 빅토리아라고 앵무새도 있고 많은데요. 앵무새도 나와요? 네, 앵무새는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배역을 그럼 두 사람이 다 소화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캡틴 잭을 맡은 배우가요. 예. 검투사라고 말씀드렸던 메리 역할까지 동시에 소화를 하고 예. 해적의 아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루이스 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 총잡이 앤 역할을 함께 하거든요. 1인 2역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성별이 메리와 앤은 여성이거든요. 네. 캡틴 잭과 아들 루이스는 남성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남성 역할도 하고 여성 역할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성별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의 배우가 두 가지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해서 젠더 프리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보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아주 치밀하고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두 명이서 꽉꽉 채워 놓은 이런 공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예. 공연을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 두 명이서 나와서 하는 공연들은 약간 그래도 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 재밌고요. 제가 공연을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배우를 보통 무대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연 보고 나면 이래서 배우가 무대의 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배우 연기가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배역을 잘 이렇게 여러 1인 다역을 하는 걸 잘하기 때문입니까?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죠. 그 능력도 대단하고 연기도 대단하고 그 구성도 대단한데 네. 이 그 캐릭터들을 그 배우들이 맡고 있는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멋있어요. 멋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캐릭터별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네네. 하자면 네. 저희가 해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네. 잭 스패로우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의 모습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캡틴 잭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해적인 것 같은데 약간 아저씨풍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해적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규율을 본인이 다 하나도 안 지키고 네. 네. 뭐 이런 역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기의 상황에 딱 닥치자마자 자기의 목숨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 루이스를 살리기 위한 어떤 헌신적인 모습을 딱 보이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죠. 네. 그리고 이 루이스라는 역할은 17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이 루이스라는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까지 같이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캐릭터들입니다. 루이스와 캡틴 잭은. 네네. 사실 근데 이 캡틴 잭과 루이스는 좀 뻔한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적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리, 검투사 메리와 총잡이 앤. 이 두 명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인데 이 메리와 앤은 제가 어떻게 메리는
바다의 포세이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도 칼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캐릭터고 애는 총잡이만큼 이 총 쏘는 것만큼은 누구한테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이 역할들이 맡고 있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멋지게 표현해야 되는데 무대 위에서 총을 쏠 수도 없고 그렇죠. 칼싸움도 아주 리얼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나 했는데 이 둘이 싸우는 장면을 노래로 만들었다거나 이 배우들의 분장에서 보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서 관객들이 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아이돌 그룹에 입덕 포인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입덕할 수 있을 만한 공연을 통해서 입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를 형상화를 기가 막히게 해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명의 배우가 4명의 배역을 소화하는데 그렇죠. 근데 각각 캐릭터가 전혀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들을 그렇게 잘 소화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캐릭터가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런 공연이란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의 매력적인 것들을 보시고 몇 번씩 같은 공연을 보는 재관람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장을 한 여자 배우의 그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여성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니까 일반 관객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작품을 보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흥미가 확 돋아나게 만드는 처음에 그 공연 설명인데요. 4622님, 4266님, 4266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업이 돼갖고 좀 오늘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노래 좀 들어봐야겠죠. 노래 듣고 가야죠. 첫 번째 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까 최고의 총잡이 앤이라는 이 캐릭터랑 캡틴 잭이 부르는 넘버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해적선에 타게 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드라마랑 같이 만들어낸 넘버거든요. 요거 드라마랑 같이 좀 들으시면서 상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슈팅 매치. 게임은 공정하게. 오케이. 저 간판에 엠보니에 에이 내가 손구멍을 낸다. 아유 추워서 어떡하냐. 아유. 저 간판에 엠보니에 이 내가 손구멍을 낸다. 리차드 조지 좀 뻔하다죠. 저 중량계 저 숱하게 공지 내가 날려버리겠다. 아유 이거라도 꽂아줘야 되나 저거 풀색. 저 중량계 저 숱하게 대가리 내가 날려버리겠다. 제임스 노아 토마스. 스텔라마리스 검은 바다 위에 밤길 비춰준 별. 스텔라마리스 검은 하늘에서 혼자 노래하는 별. 밤바다의 별 선원들의 별. 무승부 게임은 끝났어.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좋아 뭐든지 마지막
가자. 뮤지컬 해적의 스텔라 마리스라는 넘버 김여원, 김이후 배우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면서 막 상상이 갑자기 확 됐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들으시니까 상상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들으셨으면 이게 무슨 노래지 이러셨을 텐데 요 설명을 듣고 들으면 이게 그림이 살짝 그려지거든요. 이 시사야 듣고 나서 해적을 만약에 보러 가시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흥분해 갖고 방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넘버 들으면서 배우가 도대체 그러면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다 여성 목소리만 들려와요. 그렇죠. 이게 2명밖에 없는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인 2역이라고 했고 한 명이 남자도 연기했다 여자도 연기했다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8명이 캐스팅됐는데 남성 배우 4명 여성 배우 4명이 캐스팅됐어요. 남성 배우는 남성 배우들끼리 연기하고 여성 배우는 여성 배우들끼리 연기하는데 여성 배우가 할 때는 여성 역할은 여성 배우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여성 배우가 이제 남자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있고 남자 배우가 여성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체만으로도 좀 재밌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상상하기에 남자 배우가 여성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목소리를 여성스럽게 내려고 일부러 뭐 어머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살짝 목소리의 톤은 변화는 주지만 캐릭터를 연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더 돋보이게 표현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걸 보고 이걸 약간 그 웃음거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캐릭터화 시켜서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더 세련되고 맞아요. 멋진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톤을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 억지로 내고 갑자기 뭐 의상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색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생각을 들었던 것이 그 연극 오만과 편견 이런 거 보면 그것도 2인극이거든요. 근데 그 2인극은 2명의 배우가 23개의 배역을 연기해요. 23개의 배역을 연기해요? 네, 뭐 손수건을 들면은 뭐 어머니가 됐다가 모자를 쓰면 누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그 설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법인데 이 해적은 그런 장치가 있지 않고 의상 전체가 완전히 다 갈아입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코트 하나 입고 코트 하나 벗고 이런 건데 완전히 한 명의 배우가 2가지 역할을 한다는 느낌보다 4가지의 캐릭터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작품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저는 공연을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마술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기에 누가 있어라고 하면 그걸 믿잖아요. 그럼 뭐 굳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모양이 똑같거나 그러지 않아도 맞습니다. 슈퍼맨이라고 믿거나 그러는 거 있잖아요. 관객이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아까 제가 입덕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객들이 어떤 작품을 좋아할 때 뭐 지금도 이 공연의 서사나 내용 자체 이 드라마가 쌓여지는 켜켜이 쌓여지는 그 가운데 감동이 왔을 때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는데 이 해적은 그 내용의 메시지도 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역할을 하는 배우들의 매력을 캐릭터에 대단히 잘 꽉꽉 채워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공연을 보고 나면 저 배우 정말 대단하다. 저 배우가 만든 저 캐릭터 정말 해석이 요즘 말로 쩐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쩐다라고 하니까 PD님을 잠깐 보시던데 PD님이 번거지 모자 쓰고 계셔서 그런 매력이 있는 공연이라 굉장히 그 배우 예술, 배우가 꽃이라고 생각하는 배우 예술을 보실 때 좀 색다른 면으로 만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신나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업되셔서. 7970님 정말 보고 싶게 설명해 주시네요. 뮤지컬은 노래가 생명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집콕한 지 너무 오래된 주부인데 문화생활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5988님 지난해 무엇이든 보러 가야해서 소개하신 빨래 뮤지컬 들은 후부터 뮤지컬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이 빠져 아들이 퇴근 후 몇 달 동안 준비한 창작 뮤지컬 동아리에서 공연하는 공연 이틀 다 봤답니다. 대단하시네요. 0011님 이거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도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진행자니까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더 신나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런 분위기면 시사회에서 45분 편성으로 늘려주시면 네, 안 된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마지막 곡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앤이라는 역할 그리고 메리라는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앤과 메리가 부르는 넘버거든요. 남장 여자로 최고의 검투사와 총잡이 자리에 선 해적 캐릭터. 이 둘의 연대 그리고 약간 끈끈함 네. 그 이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아주 묘한 장면인데 이게 사실 시간이 긴데 중간에 아마 끊칠 텐데 요 앞부분이라도 좀 맛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분 그대로 가져가면서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용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으로 김대현, 정동아 배우가 부른 뮤지컬 해적의 우리 모두의 기억나지 않는 꿈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남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뭘. 지옥? 아니. 설마 천국? 검은 밤하늘에 검은 구름 위에 청보라 빛고래가 헤엄칠 때